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제 책이 발간이 돼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TMF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한 번 더 다루려고 해요. 이게, 제가 위메프랑 티몬의 이제 재무제표를 좀 뜯어봤더니, 얘기 드릴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글로도 좀 적었긴 했는데, 사실 이 글이 상당히 인기가 없어요. 두 번째 글이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왜 그랬냐라고 좀 봤을 때, 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산, 그다음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산과 이제 자본,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자산과 자본과 부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과 자본과 부채가 뭐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현금을 갖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겠죠. 뭐 현물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을 갖고 시작한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현금 100억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현금 100억은 뭐가 되냐면 자산이 됩니다. 자산. 그리고 이 자산에 준하는 여러분의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자산에 준하는 자본이 쌓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건물도 사야 될 거고, 재고도 늘려야 될 거고, 내 주채권도 생길 거고, 영업권도 생길 거고, 현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에 더해서 부채를 조달하게 되고, 이 부채를 더해서 이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본이 내고 원래 100억이 있었는데, 부채 100억을 조달했더니 자산이 2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계정과 부채와 자본 계정은 항상 합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건 자산입니다. 자산. 현금은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돈이 내 돈이다 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에서 신용을 쓴다 그러면 신용에서 이자가 부채 차이까지 산 걸 합했을 때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투자에서도,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본과 부채를 더한 값이 자산이 되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값만 내 돈이 된다는 거죠. 항상 계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변할 때 나의 자본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보자고요. 자, 자산이 아까 200억 있었고 부채가 100억에 자본이 100억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산이 300억이 된 거죠.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뭐 수익이 난 거죠. 100억 수익이 났어요. 뭐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어쨌건 사업이 잘 되면서 100억이 나한테 붙었다는 거죠. 100억이 자산으로 붙으면 부채, 자산이 돈 벌었다고 해서 부채를 더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은행이 야 너 돈 벌었으니까 너 부채 이제 15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채는 100억 그대로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라고 했죠. 그럼 자산 빼기 부채니까 300억 빼기 100억 원을 하면 200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200억 원으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나는 100억 원이 있었는데 자산이 수익이 나면서 이 자본이 불어나게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났다고 해보죠. 자산이 20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자를 잘못했어요.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자산이 50억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산이 50억이 줄었다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채를 경감시켜주지는 않죠. 그러면 부채가 100억 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 50억 원에 부채 100억 원이면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요? 자산을 다 정리해도 부채를 갚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내 자본 100억은 다 날린 상태에서 이 50억을 부채를 갚기 위해서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자본 잠식이라고,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이 자본금도 다 까먹고 거기에서 적자를 보는 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회사는 연속 가능성이, 영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TMF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산 자본 구조에서 이제 미지급금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미지급금, 미정상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보시면 여기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TMF, 판매자, 그러니까 피지나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만 봤다고요. 일단 보시면 이 TMF를 향해서 이제 TMF에서 이 소비자가 구매 결제를 합니다. 그럼 돈이 TMF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TMF 쪽으로 이제 구매 결제가 돼서 구매 결제가 되면 TMF가 어떻게 하냐면 판매자한테 야, 돈 들어왔어. 물건 보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판매자는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소비자가 이 재화 서비스에 만족한다 그러면 구매 확정을 누릅니다. 구매 확정을 누르면 여기에 뭐 다른 간편 결제나 카드 결제 은행들이 있을 텐데 구매 확정을 누르면 이제 TMF로 돈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TMF가 이 돈을 가지고 바로 판매자에게 주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해주냐? 정산을 늦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산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TMF가 돈을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자한테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정산을 점점 늦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TMF, 이거 이제 T명 플러스 위MF인데 이 TMF의 자금이, 현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 늘어나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이걸 보자는 거죠. 보시면 일단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원래의 계정이라고 봤을 때 이 미지급금 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이 자산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부채 계정에 미지급금 계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아까 그 구매자가 확정을 한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죠. 돈이 들어온데 그게 현금이라고 말했잖아요.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라고 말했죠. 현금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이 들어온 것만큼 난 이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돌려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판매자한테. 그럼 이거는 판매자한테 돌려줄 돈이니까 부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현금이 들어온 만큼 이 미지급금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TMF 같은 유통사의 경우에 이렇게 이 미지급금 계정과 현금 계정이 동시에 늘어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사태라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위메프의 그 자본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고요. 2023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감사 보고서를 뜯어보자는 거죠. 보시면 아까 자산이 이렇게 있죠. 자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5,687억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 106억, 부채가 5,581억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산은 요거 두 개 더하기 합이라고 했죠. 맞죠? 5,687억이 나오죠. 자산은이라고 하는 건 자본 더하기 부채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 총계가 106억밖에 안 됩니다. 부채 총계가 5,581억이 돼야 돼요. 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라는 거죠. 자본은 작고.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불안정하다. 이미 불안정한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다행인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미지급금이 5,101억 원이라고 했죠. 근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4,771억 원이 있어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보시면 다시 위로 잠깐 볼게요. 원래 미지급금이랑 현금은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현금을 돌려줄 거니까. 근데 원래라면 이제 미지급금보다 현금이 더 많아야 정산인 게 있죠. 원래라면 사업이 잘 돌아가면. 근데 이걸 보세요. 구조적으로 지금 이미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 이 미지급금 계정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미 이 미지급금 계정에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쓰고 있냐? 단기 순손실이 지금 809억이잖아요. 단기 순손실이 뭐겠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자를 봤다고요.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돼요? 원래라면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 부족한 돈을 메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도 안 하고 부채 조달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판매자한테 줘야 될 미지급금을 유용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적자를 메웠다는 거죠. 적자로 나가는 돈을 지금 메웠다는 거죠. 적자 비용을.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2020년에 보면 매출액이 4,653억 원에서 3,853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이 감소하면 미지급금,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미지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왜?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만큼 점점 판매자에게 줘야 될 미지급금은 감소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미지급금이 5,100억 원에서 3,103억 원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성 자산을 보면 4,700억에서 2,100억으로 완전 급감합니다. 반토막이 나버리죠. 여기서 보면은 미지급금이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보면 현금이 급감해요. 왜? 단기 순손실이 또 600억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이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사라졌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보세요. 자본 총계가 여기서 보면 503억 적자로 바뀌었죠. 503억, 마이너스 503억으로 바뀌었죠. 완전 자본 잠식으로 바뀐 거예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물론 이때도 이제 조짐이 있었지만 이미 2020년부터 위메프 맛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보시면 이제 미지급금 3,100억 있고. 그럼 다음에 볼까요? 2,448억. 매출액이 또 감소했어요. 그리고 단기 순손실 401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 총계에서 조달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보세요. 자본 총계에서 딱 단기 순손실을 빼니까 거의 자본 총계가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 조달 없었다고요. 자금 조달 못했다. 부채 총계 볼까요? 3,509억 원에서 2,786억 원으로 감소했죠.
근데 이 가운데 차입금이 누를 수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부채가. 그게 미지급금 감소 때문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지급금 감소하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또 현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 현금 빠져나가는 거 플러스 단기 순손실을 감당하려면 현금은 또 감소하게 되죠. 보세요. 900억 원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럼 2022년은 볼까요? 이때부터 전부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매출액이 2,448억 원에서 1,683억 원을 다시 감소했어요. 그럼 미지급금은 또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안 줄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상이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아마 대금 지급 정산 주기를 늘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주기를 늘렸지만 결국 현금은 더 줄어들게 됐죠. 그럼 차이를 잘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미지급금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회사가 좀 더 정상화되면 갚을 수 있는 규모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천억 규모가 차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1년에는 1,100억, 1,200억이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니까 1,700억이 차이 나요. 그만큼 이 회사가 그 돈을 다 유용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23년 매출액은 1,268억에 단기 순손실 943억.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어떻게 돼요? 2,900억 원은 늘었죠.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 정산 주기를 더 늘렸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산 주기를 늘렸지만 현금은 114억 원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24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현금이 이렇게 있는데 현금이 들을 구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는 더 이상 정산 주기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한 77 정도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늘리면 판매자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늘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정산을 못 해주는 사태까지 발생한 거예요. 왜? 현금이 말랐으니까요. 그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거를 표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미지급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주황색인데 이 미지급금이 원래는 현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현금이 더 많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미지급금을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이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회사가 그만큼 부정적이었다. 이미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무너지고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미지급금은 매출액이 감소하면 감소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쭉 줄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미지급금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버렸잖아요. 특히나 23년에 여기서 크게 늘어버렸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걸 뭘 의미했어요? 이게 당연히 요거를 의미하는 게 뭐다? 아,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땡기고 있다. 미지급금 늘려가지고 돈을 땡기고 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엔 저걸로 볼까요? 팀원을 볼까요? 팀원은 23년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아예 지금 이제 감사도 못 한다고 해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아까 위메프는 2019년부터 봤는데 이제 2018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보면 매출액이 4,972억 원 정도 그래도 이때는 나왔어요. 근데 티모는 위메프보다 더 먼저 안 좋은 시그널이 보입니다. 보세요. 자, 현금성 자산 얼마예요? 506억 있죠. 근데 매입 채무 여긴 미지급금 대신에 이제 매입 채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더 따라 썼는데 어쨌든 미지급금이 4,567억 원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4,000억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돈 다 어떻게 유용했냐? 보세요. 자본 총계 이미 마이너스 4,343억이죠. 여기로 이거 감당하는데 이미 이 미지급금에서 들어온 현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팀원은 글렀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미. 2019년 볼까요? 매출액이 1,722억 원으로 급감하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 1,185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지급금 4,168억 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지금 보면 매입 채무가 그대로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근데 현금성 자산은 467억. 감소하긴 했죠.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적자에 비하면 그래도 감당이 될 정도로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를 보면 매출 1,510억, 매출 1,212억,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190억까지 갔죠. 703억 적자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또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정산 주기를 더 늘렸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위메프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2021년 보면 매출액 1291억 더 감소했죠. 당기순손실 793억 원 크게 감소했죠. 근데 여기는 현금이 늘었어요. 보시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990억 원에서 4,727억 원으로 늘었죠. 오히려 플러스가 됐죠.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자본금이 이때 증자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2021년에 누군가가 여기 증자를 해서 다 돈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매입 채무는 더 늘었습니다. 5,915억. 이게 지금 돈을 못 주니까 계속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팀원이 보이죠? 그리고 매출액이 1,200원으로 감소하고 단기 순손실 1,600억 증가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 1,00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매입 채무는 7,191원으로 늘어나요. 지금 보면 팀원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위메프는 그래도 2021년, 2022년, 2023년 요때 좀 이상해졌는데 팀원은 애초에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완전 이상합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될 텐데 보세요. 매입 채무랑 현금이랑 비교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매입 채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미지급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현금은 이때 잠깐 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거 빼고는 현금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이 이미 엄청난 갭을 두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2018년부터 2022년. 그럼 2023년은 더 안 좋아졌겠죠, 당연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거고, 2024년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볼까요? 이것도 2018년부터 2022년입니다. 숫자 잘못됐는데. 어쨌든, 다시 보세요. 보면, 매입 채무와 매출액을 봤을 때,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한다 그러면 매입 채무는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는데, 증가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3년 동안 이렇게 증가했고. 그 말은 팀원에서 계속 미지급 정산을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지금 보면 최소한 팀원의 위정상금과 위메프의 위정상금은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팀원과 위메프는 돈이 없어요. 이건 때려주고 돈이 안 나와요. 자산도 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 정부의 자금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쇄 부도 판매자들이 뭐 떠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안 좋은 회사들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방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지급금이랑 여기 현금성 자산이랑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무조건 갖고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유통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까지가 무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미지급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60% 70%라도 현금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다 죽어요. 이렇게 또 사업 만들고 나는 사업 확장시키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도 안 지잖아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걸? 구영배 회장이 물론 사재를 털어가지고 여기 일부 뭐 마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사재가 얼마나 있겠어요. 옛날에 뭐 지마켓 팔아가지고 715억 챙겼었고 그 다음에 뭐 사업했다고 해봤자 그 돈이 뭐 1조 원 넘게 있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다 털었어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고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좀 경제에 약간 크게 그러니까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또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판매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판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산과 자본 부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라. 우리 회사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재무제표도 파악을 하면서 이 회사 파트너십을 맺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약간 좀 씁쓸해요. 이렇게까지가 사업이 정말 되는 건가? 랄 정도로 정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나중에 또 제2의 팀오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또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